자, 그러면 제 논리로도 설복이 안 되면 일부 지지자들이 한찬식 민정수석을 반대하는 이유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찬식 수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을 겨눴던 당사자라는 점인데 일단 이력부터 따져갑니다. 검사장이라고 해서 검찰의 꽃이라고 하면 차관급 공직자가 되는 거죠. 한찬식이라는 사람이 울산지검장이 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가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손바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찬식이 어디에 근무했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수원지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수도권의 유력한 검찰청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칼을 겨누기도 했던 그 수원 검사장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검찰청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옮겼느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도 옮겼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8월에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한찬식, 2018년 6월에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한찬식은 과연 어느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을 겨눈 당사자라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조작으로 기소해가지고 처벌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리딩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 사건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갖다가 그만두게 강요하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아주 리딩 케이스로 굳어져가지고 장관이 처벌받고 다른 또 이제 밑에 사람도 처벌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과오를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수사했던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사람이니까 적폐 세력이네. 예? 우리에 대한 도전이구만. 이건 너무 단순 논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임명한 사람이고, 그건 뭐 네. 윤석열처럼 배신한 사람이라고 또 방방방방방 또 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선에는 무슨 윤석열 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찬식이 검토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있는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검찰청사에 직접 출입했던 기자이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있고 당시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수행을 했던 동부지검의 특수부에 해당되는 형사6부의 주진우 부장검사, 지금 주진우 의원 이분이 계신데 만약에 한찬식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끝까지 파헤치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에 그치지 않고 수석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법률비서관이 누굽니까? 주진우가 법률비서관 됐잖아요. 그러면 주진우가 추천을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런데 한찬식의 요직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갔죠.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동부지검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그 서울에는 크게 5개 검찰청이 있어요. 중앙지검이 가장 크고 동남 북서 순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우순이. 한찬식이가 동부지검은 중앙지검 다음으로 높은 검찰청이에요. 네. 그런 검사장에 임명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때 검토가 됐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2018년이면 이때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늘을 찔 때예요. 왜냐하면 대북 남북 협상한다고 네. 남북 화해 협력한다고 굉장히 지지율 높을 때거든요. 이때 2018년 6월에 검사장 임명됐잖아요. 근데 나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딴소리 하기 전에 먼저 한찬식 검사장 당시에 임명했을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검찰청법 34조에 나옵니다. 검사와 임명의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제청 이 당시 대통령이 한다. 법무장관이 예.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그거 먼저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거 뭐 하늘에 떨어졌을까요 임명장이?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또 중요한 게 그 포인트에서 한찬식 이분의 장인 어른이 한나라당 최병열. 최병열, 대표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뭐 앞장섰던 사람이니 그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검사로. 네? 검사장으로 검사장으로 좋은 보직으로 보냈다. 동부지검장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네.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일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했던 윤석열이는 도대체 어떤 사유로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총장을 시켰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한동훈이는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의 3차장 검사라는 특수수사의 본산을 그렇죠. 지휘하는 검사의 자리를 내줬습니까? 아이,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렇죠. 한 사람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한 분 아닙니까? 네. 일단은 새로운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는데 성기홍 전 사장, 성기홍 신임 수석 어떤 사람입니까 이정주 기자? 저희 이제 사실 기자들은 현업에서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욕밖에 많이 욕 많이 들었습니다. 욕 많이 들었어. 예, 아니 저는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사장은 그 회사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든 사원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저희 회사도 예, 예. 포함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연합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취재했을 때 정치부에서 성기용 사장 들었을 때 연합뉴스 별로 좋은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봤어? 예. 예. 근데 뭐 이분이 이제 사장이나 내지는 이제 경영진에 가고 나서는 얘기 그 이유는 전 잘 모르죠. 이분의 그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언론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자로서 어떤 데스킹을 하거나 이 부분은 물론 저도 같이 일해보지 않았지만 뭐 업무 그 기자 업무는 탁월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나머지 부분은 연합뉴스도 그렇고 연합뉴스 TV 사장 이렇게 했던 거는 네. 뭐 평은 무난하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다른 조직에서는 좀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자로서 검증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언론 문법상 뭐 정치부장을 하고 보도국장을 하면은 굉장히 탄탄한 그쵸. 기자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2015년에 연합뉴스 정치부장을 하셨고요. 2019년 4월에는 연합뉴스 TV의 보도국장도 하셨어요. 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 사장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하셨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소개하기로는 굉장히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 좀 더 활발한 소통 능력 그리고 좀 더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거고 전임 수석이 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전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탐사 보도라는 한 가지 길을 주로 걸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언론사에서 신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에서 일을 해봤고 그리고 직원부터 사장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소통이 가능하지 않냐 깊은 소통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정주 기자가 그 얘기했던 그 직원들의 그런 악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죠. 연합뉴스 정보 구독료라는 걸 그렇죠. 주는데 그렇죠. 이게 원래는 2023년도에는 278억 원이었는데 그 2024년 예산 편성안에는 얼마가 됐냐? 228억이 깎여가지고 50억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 그 보니까 이제 연합뉴스 사장이 제가 2021년에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장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 넘어갔죠.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당연히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진퇴 요구들이 음향으로 있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버티고 끝까지 다 했잖아. 사실상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지원료로 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패막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생계 입에 풀칠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있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홍보 수석으로서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좀 하는 거를 뭐 보통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2, 3주 보면 딱 답 나온다고. 네. 근데 하는 거 보면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이 직전에 이제 홍보수석님께서는 그 안에서 내부 갈등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임 수석의 경우에는 네. 정권 초반인데도 내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내부에서 홍보수석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메시지가 여러 방향으로 튄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해달라. 여기는 이런 공보해달라. 네.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었다고 건네 들었어요. 청와대 쪽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문재인 정부 아까 보면 문재인 정부를 겨눈 인사라고 하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연합뉴스 사장이란 말을 재차 3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연합뉴스 사장은 원래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뉴스통신진흥회라는 데서 공모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추천을 주도하게 되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정부에서 2명을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고 한국신문협회에서 1명을 임명하고 한국방송협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그러면 정부 둘에다가 여야 1명씩 하니까 여당 거 하나 있죠. 거기서 국회의장 하나인데 대부분 여당에서 국회의장 임명하잖아. 그렇죠. 근데 과반이 이미
정부 몫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호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인사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연합뉴스 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그 교감이 있다는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사람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능력을 판별해서 썼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민정수석 인사 두고 그쵸. 야 문재인 정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쓰냐 하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실은 그 수석급 자리죠. 그렇죠. 수석급 자리는 누가 됐냐? 강건작 현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고 국방개혁 비서관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한다면은 홍보수석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요직을 거친 사람들을 임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하죠. 아니 그리고 우리 강건작 이 지금 신임 안보 1차장은 우리 국영의 여기 경TV 정치비상부에 나왔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죠. 예. 예, 와 이거 인사를 예상하고 혹시나 또 내 인사라고 할까봐 내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거야 지금. 예, 문재인 혹시- 정부 때 잘 나간 분이라고 우리 지금. 부 기자님 그 친문이에요? 미리 알고 이렇게 좀 다리를 놨나요? 아니 뭐 제가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특정 계파에 속하는 예. 입장을 내면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네.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방송에 모셨던 거죠, 당연히. 우리 네. 부 기자님의 어떤 예지력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서라도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제작진 화면 좀 보여주세요. 강건작 장군이 최근에 책을 낸 강군의 조건이라는 책에 아. 추천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책을 누가 추천했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바로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아.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전선에 사실 서 있는 분인데 음. 이분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 강건작 장군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하던 시절부터 나를 놀라게 한 분이다. 이번에도 그 진심이 오롯이 담긴 이 책을 보고 역시라는 탄성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인선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척을 졌느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가 서로 좀 이어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말한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내전 소위 내부 약간 권력 시프트 기간이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정치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고 그 권력 투쟁의 시작점은 내부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네. 당대표 내지는 공천권을 가져야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 국영 기자랑 저랑 무슨 친석계니 AI 만들어서 뭐 이름 넣고 네가 막 더 높은 데 있던데? 아니 심지어 저보다 머리가 더 길어요. 이렇게 짧은데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잘생기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친석계 고보고 다 좋은데 왜 구교영이 나보다 더 분칠해서 CG에서 나오냐.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정도로 막 마음대로 묶어요 자기들. 근데 민주정부의 연속성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문조텔레유 그런 용어도 갈라치기 용어라는 거 쓰면 안 돼요. 안 써. 저 당연하죠.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도 한 번도 안 썼어요.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조털내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적당히 해.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네. 뭐 묶을 수도 있겠. 아니 왜냐면 방송 때 선거할 때 보면 제가 늘 말하는데 당시에 김어준 뉴스공장 있잖아요. 조국 대표 불러가지고 맨날 그 좋은 질문만 해요. 소위 말해서 조국 대표에게 그러니까 평택을 조국 후보에게 조금 불리한 질문 절대 안 던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비 문제잖아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제가 말했지만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다. 이거는 불공정한 거다. 부르고 안 부르고는 본인의 마음인데 불렀으면 불편한 질문도 하나 정도 넣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형평의 논리상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그것도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네. 한 번 나와서 안 물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야박한 놈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근데 서너 번 나오는데 그게 이슈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다. 이건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어떤 갈라치기 용어, 멸칭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공가가 있죠. 공가가 있고 나름대로 그거를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향TV 와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욕한 거 있어요. 당연히. 부동산은 잘못한 부분이니까. 정책이니까. 당연하죠. 그럼 과에 속해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평화 로드맵, 외교 어떤 그 성과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잘하려고 노력했죠. 네. 하노이 회담 깨진 거는 트럼프 때문에 깨진 거지. 그게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건 열심히 하다가 깨진 거지.
우리가 외세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부정하나 모든 걸 비판하진 않았는데 부동산만큼은 지금도 여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재명 정부만 부동산 못한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대표적인 과로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근거가 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수석 인사를 하면서 임명한 데는 그런 배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실용주의 무슨 출신이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인물이 되는 사람, 속된 말로 깜이 되는 사람을 고른 거고 우리 강건작 장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다 숙독을 했잖아요. 강군의 조건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군 인사제도를 비롯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자권 환수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구타미 가혹행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식 관행을 철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일본군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군구조 개편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철학적인 소신을 가진 그 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부에서 중용이 됐든 간에 인물이라고 보고 이렇게 기용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겹쳐 있죠. 겹쳐 있고 현재 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추미애 경기지사는 DJ가 발탁했었고 노무현 정부 거쳐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거쳐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활약하고 그다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새 정부 들어서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지방선거에 집중했었는데 제가 팩트로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는 당대표답게 자기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딱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중 하나. 아니 세상에 제가 살다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그렇게 뺀질나게 가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대표는 실제로는 한 번 갔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선거 기간에 한 번 간 거죠. 개소식까지 하면 그 전이고 안 그래도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 말하니까 또 정청래 그 측근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갖고 이자 한 번밖에 안 했어. 제가 물어봤어요. 기간을 정해달라고. 하면 5월 예를 들면 5월 21일부터 한 번 간 거죠. 하니까 말이 없어. 그 전에는 왜 제가 세고 있거든. 그거 봐. 5월 20일 공식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한 번 갔다 이 소리입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라서 말하지 말고 전북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 전에 개소식을 갖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는 솔직히 가고 안 가고 횟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헛심을 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언제 민주당이 지방선거 하면서 딱 까놓고 말할까요? 전북은 경선이 본선이야. 그냥 광주 전남 전북 딱 까놓고 그렇지. 경선 이기면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당대표가 누가 그렇게 가요? 거기 힘을 빼고 거기 가는 동안에 부산 북구 한동훈 전 대표 나오는데 그 평택을 대구시장 대구 달성 다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오빠 사고 쳐서 못 오게 한 것도 있는데 사고 친 것도 저는 정말 야박하게 보지 않아요. 당대표 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술을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가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공천 단계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여파가 본선까지 이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마비되면서 전략적 누수 때문에 선거에 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지. 초창기에 예를 들면 전북에 그런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깔끔하게 둘 다 컷오프하고 뭐 재경선하거나 전략공천 했잖아요. 해결됐어요. 쉽게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거 자기 사는 꼭 깼다고 끝까지 한 게 정청래 대표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그래서 당대표가 지방선거 하는 도중에 너는 전당대회 한 거 아니냐. 마음이 콩밭에 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그게 페인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부분 인정을 해야지.